6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사선 중진이시죠? 오늘 홍문종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굶주린 늑대들의 포식 행진이다. 완전히 굶주린 늑대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야말로 양심과 상식을 다 버리고 참 이 배를 채우기에 참 여념이 없는 그런 사건이 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홍 의원님, 네.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김의겸 씨가 25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대변인 하셨잖아요. 했죠. 예. 20억짜리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정신병자예요. 완전히. 네. 아니 청와대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예. 아니 그거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아니 청와대 전에 그랬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될 일이지만 그렇죠. 이해를 하겠어요. 청와대 대변인까지 된 사람이 그거를 아니 나중에 이자 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청와대는 뭐 뒷돈 생겨요? 그것은 생긴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자를 낼 수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참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네. 청와대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 그 업무의 중요함 그렇죠. 그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자기 책임감 이런 거 생각 무슨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신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선거 때 지금 여당 되신 분들이 예.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술과 여자가 있다. 물론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불행한 역사를 지금 역사 속에 살고 있고요. 빨리 이거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너무 서글퍼요. 이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새벽에 출근해 가지고 새벽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이제 바치는,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그냥 소진이 돼 버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청와대 재임 중에 심지어 집을 이사한다는 것까지도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간 이거는 또 한 번 이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얼마나 청와대를 그리고 공직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서글프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마치 그런 기회가 오면은 이렇게 배를 채우겠다고 무슨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이죠. 참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사건이 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을 하지 않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될 것이 뻔히 보이니까 그 보수 우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대구에 갔어요. 네. 근데 대구 그 시장에 갔는데
경호원이 기관단총 방아쇠에 손을 집어넣어 있는 그 사진이 나왔어요. 이 네. 또한 정신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대통령 경호하는데 총 갖고 경호하는 거 한두 번 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해요. 예. 예, 맞습니다. 대통령 경호하는데 총으로 경호해요. 네. 그러나 그거는 정복을 입었을 때, 그렇지. 경호복을 입었을 때, 경찰복을 입었을 때 그때 총기를 차는 거죠. 이거는 지금 시민들한테 지금 그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복을 입고 어느 사례를 뒤져보세요.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총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방아쇠에다 손가락을 집어넣는 이런 정말 국민을 무시하고 그 시민을 모욕하는 네. 이런 경우가 이게 뭐 대통령께서 뭐 낮은 자세로 경호하신다고 맨날 그러시고 뭐 편안한 경호를 말씀하시고 뭐 문턱을 없애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대통령께서 저기 청와대를 그 집무실로 옮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고 이거 해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못 옮기겠습니다. 이런 거 엊그제 그런 말씀하셨죠? 네.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혹세 무민해가지고 표 많이 얻었어요. 그렇죠. 아 정말 저분은 그 뭔가 이 경호도 없고 뭔가 이 친숙한 대통령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보다. 아, 동네 아저씨처럼. 아저씨처럼. 근데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뭡니까? 총 차고 나타난 대통령 아니에요. 네. 그것도 국민 앞에서 그 일반 시장 가면서 무슨 비무장지대를 간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어딜 간 거예요? 뭐 테러리스트 단체를 만나러 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경호하는 사람들이라는 분들이 대통령이 심기 경호까지 하는 거 아니냐. 네. 혹시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얘기로 지금 그 대구지방 이런 데는 민심이 흉흉하다는데 네. 괜히 그 천안함 거기 가지 않고 그런 데 갔다가 혹시 사람들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이거 정말 좀 우려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었다고 하고요. 제가 뭐 확인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의 일환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총이라도 차고 가가지고 손가락에도 집어넣어서 사람들한테 뭐 우리가 지금 그 우리의 그 뭐랄까 대통령 경호하는 자세가 지금 이렇다. 네. 지금 그 국민들을 좀 불신하고 당신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뭐 70~80% 이상이 지금 대통령에 떠나져 있으니 민심이 떠나 있으니까요. 네. 그쪽 지방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뭐 이런 으름장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거. 네. 또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근거를 만들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은 참 잘못하신 거죠. 네. 그리고 경호는 참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그 나팔수 언론들이 어떻게 이제 옹호를 해주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그게 있었다. 총을 찬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팔자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노태우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었고 저 개인적으로 청와대와 이 관계 인연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바로 옆에서 관계가 있었던 것이 한 근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또는 무슨 그 전에 뭐 대통령 경호원들이 총을 갖고 이렇게 방아쇠를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건 상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정말 전투 지역을 통과할 때나 가능한 거지. 저는 한 번도 총을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제 복장에서 튀어나오고 하는 건 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검은 그 서류 가방 속에 뭐 총이 들어 있고 이건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청와대가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대구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아주 이게 실수가 절대 아닌 거죠. 아주 단적인 케이스죠. 네. 뭐 그렇게까지 현직 그 의원으로서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미안해요. 좀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 야단 맞을 만한 빌미를 주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7명의 인사청문회 우리 뭐 홍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란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정말 저분들은 인재풀이 굉장히 고갈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면 예. 저희가 정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사람 고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뭐 이라 저런 뭐 이런 사람은 이래서 걸리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걸리고 뭐 또 우리가 꼭 모시고 싶은 사람은 또 안 온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오늘도 저희 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니 어떻게 7명 전원이 문제가 없이 그냥 박수 쳐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게 말이죠. 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청와대 분위기예요. 뭐냐면 아니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서 보내지 않으면 네. 국장관을 임명하지 말아야죠. 근데 대통령 안 한 부인이잖아요. 보고서 안 해도 그냥 막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러고 임명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도가 그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쌩 까는 거예요. 하려면 해봐라. 요것만 지나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 주는 거니까 네. 니들 뭐 아무리 니들이 떠들어도 뭐 기차는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니들 아무리 뭐 우리에 대해서 뭘 얘기해봐라. 아니 도대체 자료를 달랬는데 자료를 안 줘요. 예? 뻔한 자료 우리가 자료만 있으면 얼마나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뭐 이런저런 죄상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또 저희도 이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로서 사실 70년대 80년대 살아온 사람들로서 뭐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들을 위해서 위장 전입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하고 야단을 치지 국민을 대신해서 야단을 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컨센서스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 해도 너무해요. 아이고 좀 자기들이 장관한다고 그러기에 좀 미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우리 당에서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뭐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지 생각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좀 불구죽죽한 사람 같은 그런 뭐 SNS에서 뭐 험한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최 양반이. 그래서 오히려 뭐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뭐 그런 글들이나 이런 거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북한 통일부 장관이라면 모를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연민의 정이 있다니까. 뭐 그냥 정말 비리백화점 아니에요. 뭐 어디 건드리기가 정말 미안할 정도로 건드리기만 하면 뭐 나오긴 해요. 참. 또 박영선 의원은 청문회를 자기가 하는 거지. 자기가 왜 무슨 갑자기 김학의 CD를 들고 일어서 가지고 자기 청문회에서 황교안 대표나 곽상도 의원이나 뭐 이런 일들을 왜 자기 장관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고 나와요? 완전히 야비한 역공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하기에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지 몰라요. 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영선 뭐 엄청난 뭐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 엄청난 비리보다도 CD 문제가 더 막 사람들 앞에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하여간 얄팍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국민 속이고 또 국회의원 속이고 그래서 청문회만 통과하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심보 이런 청문회 저는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지금 이제 최선의 이 공격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박영선 같은 경우 이번에 소위 말하는 CD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가 유방암 수술했다는 거. 참 전형적인 좌파의 이 공격 전술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네, 완전히 이 역공을 하는 건데
정작 자기가 완전히 부패 백화점인데 김학의를 물고 들어지는 거야 말이죠. 김학의를 물고 들어지면서 그 황교안한테 내가 CD를 보여줬다. CD를 그 완전히 그 동영상을 줬더니 귀까지 빨개지더라고 얘기했다가 기자들이 쭉 물어보니까 보여준 건 아니다라고 또 빠지는 이것까지도 전형적인 이 좌파의 공격인데 예컨대 이런 거죠. 유방암 수술을 서울의대병원에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당신 황제 수술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섹슈얼 헤러스먼트다. 성적으로 나를 이 실홍입니까? 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성희롱 일본 피식 표현은 세쿠하라 뭐 이런 했다는 것으로 뒤 엎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바보 같은 자유한국당은 반격을 못 하는 거야. 예? 그런데 그때 뭐냐면 그러면 남자가 전립선 암 걸렸는데 그거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남자가 전립선 암 걸려가지고 수술하는 게 뭐가 창피한 것 일이고 여자가 유방암 수술했는데 그걸 못 밝히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응? 현대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역공을 해가지고 이 완전히 국면을 전환하는 말이죠. 거기에 자유한국당 이 순둥이들 이 공무원 출신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오 하다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아니, 일단 박영선 의원이 잘한 거죠. 왜냐하면 그 유방암 수술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황제 수술에 관해서 물어본 거죠. 그 포인트가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와 박영선 의원이 말하는 포인트가 다른 건데 본인은 자기 스스로 포인트를 바꿔서 그것을 교묘하게 우리를 공공에 빠뜨렸는데 저도 이제 뭐 청문회도 해보고 뭐도 해보면 이게 이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막 해야 되고 또 그 청문회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또 그 이렇게 끼어드는 거 있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끼어들고 뭐 그거 뭐 희롱이다 뭐 어쩌다 막 이제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때 있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잘 전달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다 순둥이고 무슨 서생 출신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홍 의원님도 또 역공하는 또 기술이 있구만. 아닙니다만은 저도 가슴 터지고 속상하고 화날 때 많이 있다는 말씀을 첨부해 드립니다. 그렇죠. 그 홍 의원님 말이죠. 예. 우리 그 황교안 당대표가 이제 2월 27일 날 그 출범을 했는데 저는 속단 얘기가 뭐 황교안 대표를에 대해서 굳이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디스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과연 이 양반이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어떤 그 투사 아주 적극적인 전사에 과연 면모를 정말 갖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좀 회의할 때가 있는데 그전에도 회의했고 지금도 결정적으로 더 회의하게 된 게 뭐냐면 이 김학의 문제잖아요. 그 자기랑 직결된 문제잖아요. 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근 일주일 열흘 동안 계속 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가 출범하자마자 나온 게 뭐냐. 김학의 사건이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갔다 와가지고 자 김학의하고 장자 사건 이걸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밝혀라 말이에요. 이런 건 이게 누구를 겨냥했다는 건 이미 그야말로 촉이 있어야 될 뿐이잖아요.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에서 그걸 다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2주가 다 되도록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이게 난도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지금 종편, 매일 공중파, 매일 밤에 뉴스를 보면은 이게 지금 황교안, 김학의, 뭐 별장, 뭐 이 폭행, 뭐 거기에 또 건설업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판이 가고 있는데, 이걸 왜 그대로 가냐 이거예요. 내가 뭐냐면 내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건 황교안이가 망하면 황교안 개인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다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황교안 대표가 되시고 난 이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님 음해를 많이 당하시죠.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음해의 원조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돈을 드셨어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이제 태블릿 빚인가 뭔가 그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뭐 말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방어하는 것이 결국은 황교안 대표님도 방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탄핵 무효를 외치십시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됐는데 저쪽에서 이제 벌써 그 선거할 때부터 황교안 대표의 7가지 죄상. 그래서 대표가 단명하게 되는 이유 이런 것 저는 다 알았어요. 그렇죠. 김학의 문제, 무슨 KT 문제, 또 그 뭐죠? 저기 우리 대법원장하고 그 김기춘 의원하고 그렇죠. 이 세 분이서 무슨 사법농단 문제, 또 그 무슨 변호사 수임료 문제, 그렇죠. 뭐 삼성 문제, 그래서 뭐 7가지인가 8가지인가 이것 때문에 이분은 오래 못 간다. 뭐 11월 낙마설, 뭐 언제 낙마설, 뭐 이런 것 6개월 낙마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우선 대표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단단히 무장을 하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 된 지 얼마 안 된 대표한테 왜 이렇게 무능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가혹하고요. 그렇죠. 이분이 뭐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 공격할 줄도 알고 수비도 좀 태클 걸 줄도 알고 약간씩 이제 좀 그 투사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됐건 당원들이 됐건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대표가 지금 무너지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한국당에게 엄청난 피해입니다. 이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새롭게 지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데 그 교두보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범당적으로 아니면 범국회의원들이 다 똘똘 뭉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연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황교안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김경수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아니 그 김경수라는 사람 재판했다 그래가지고 성차원과 하는 사람은 법원에다가 판사를 그렇죠. 재판에 보내.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네.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뭐 전목적은 이거는 잘못 판단했고 이건 잘못 판결했고 뭐 말밖에 없는 일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는 그 감옥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감옥 갔다고 난리를 치고 예. 저희는요 기소만 되면 뭐 당원권 정지한다 그렇죠. 치고 다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국당은 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무슨 문제가 왜 될 수 있으면 문제 안 생기게 해라. 저 사람들이 문제 삼고 싶어서 혈안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 그거를 다 개인이 지고 가라고 얘기하면 그 개인이 그걸 어떻게 지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그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일종의 이거는 정치적인 투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당이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도 이제는 그 좀 체력을 길리셔야 되고 또 이제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그 온화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이미지 플러스 이제 투사 같은 이미지를 본인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이게 좀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뭐 총리도 하셨고 뭐 장관도 하셨고 했지만 정치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좀 모자라는 점이 혹시 있다면 혹시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4월 3일에 이제 두 지역에 보궐선거가 있고 또 3월 31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참 억울한 구속을 당하신 지 지금 완전히 만 2년이 되는 그런 날인데 지금 밖에서 태극기 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의 이 걱정이랄까 아주 일관된 관심 중에 하나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석방이 될 것이며 또 석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또는 과연 진정한 이 보수 신당이 나올 것이냐 나오게 될 것이냐 또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합종연행의 참 새로운 판짜기로 갈 것이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런 그리고 또 이 보수 신당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이고 또 만약에 이걸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갈 생각이신가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속적인 관심사죠. 우리 홍문정 의원님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친박의 참 사실상 좌장격이시고 또 사무총장도 역임하셨고 큰 그 관점에서 전국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디자인할 수도 있고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자 우리 한번 이 자리에서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 이거죠. 과연 진정한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태동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좀 한번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 계실 때 가서 뵙기도 하고 또 제가 계속 대통령에게 뭐 전국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사무총장이기도 했고요. 또 그 전에는 이제 조직총괄본부장이기도 했고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조직하는 거나 아니면 당 사무총장 하는 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하여간 당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일종의 모빌라이즈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저한테 신뢰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현직에 계실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탄핵 이전이죠. 한참 이전이죠. 한참이죠. 예, 되시고 나서도 제가 계속 보고서를 올려드렸어요. 예. 제가 그 당시에 그 지금 이해찬 대표가 하는 얘기를 제가 사실은 원조는 접니다. 뭐냐.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는 보수가 해야 되겠다. 쟤네들 하는 거 보니까 쟤들한테 나라를 맡겨서 쟤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여당한테 나라를 맡겨서는 이 나라 거덜나겠다. 안 되겠다. 네. 뭐 그런 보고서도 올렸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보고서 많이 올렸습니다. 뭐 반기문 대표한테 대해서도 이제 보고서를 많이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의 몸이 되신 이후에 또 제가 그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대통령한테 편지 여러 번 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뭐 밖에서 나가고 있는 일들 뭐 지금 아내 의견도 전해드리고 또 대통령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 우리가 뭐 오랫동안 제가 그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일종의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하실 것인가가 제가 주파수를 맞춰보고 또 대통령이 실제로 제 생각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대통령께서 원래 그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자상하게 1, 2, 3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사실 큰 화두를 던지시는 분이시지 뭐 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데 네. 하여간 그동안 제가 가 계시고 영어의 몸이 되신 다음에도 제가 계속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제가 대통령과 소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 만나고 계시지만 유영하 변호사 대통령을 만나는 유영하 변호사 외에 아마 제일 많이 대통령과 소통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일 날도 제가 이제 교도소에 갈 겁니다. 가서 아마 뭐 못 들어가게 이제 대통령 만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여간 제가 가서 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대통령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되면 밖에서 큰 소리라도 쳐서 대통령 안이라도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 가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예.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큰 그림에서는 대통령이 틀리신 적이 없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특위 정당이라고 그럴 때 대통령께서 천막당사 하셨잖아요. 네. 그때 한국당이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 극적으로 기사회생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단을 하신 거거든요. 네. 또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과 경선에서 대통령이 지셨을 때도 대통령께서 장당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명박 대통령 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 다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했습니다. 예.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기를 대통령 후보가 당내 후보가 우리나라의 한국당 그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여간 예. 우리가 그땐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원은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 안타깝게 저희가 져서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하여간 깨끗하게 승복하셨어요. 2007년이죠. 예, 승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필름을 이렇게 계속 거꾸로 돌려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을 출당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끝까지 출당 안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은진 대표 뭐 저하고 가깝습니다만은 조은진 대표가 대통령께서 사저로 돌아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님께 이제 조은진 뭐 그 자리에 저는 없었으니까 예. 저는 그 조은진 대표가 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은진 대표가 뭐라고 그렇게 대통령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나가서 새로운 당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내 진심을 잘 몰라주고 또 나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니까 나가 있는 게 좋겠다. 뭐 당을 만들라는 의미보다는 예. 하여간 나가서 하여간 내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조원진 대표가 성실하게 그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도 저하고 이제 제가 뭐 그동안 뭐 서청원 대표도 있었고 또 최경환 의원도 있었고 그랬는데 뭐 다 이러저런 의미로 다 당을 떠나게 되고 지금 그 실질적으로 뭘 못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 네. 이게 뭐 영광스러운 자리도 아니고 배가 끼우는 배 선장 같은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 저한테도 사실 조원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한국당에서 우리가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고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꾸려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기도 힘들다. 우리가 서바이브 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몇몇 안 되는 난파선 같은 배를 또 다시 둘로 나눠서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나눠서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성공하기도 힘들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 사람들이 바른정당이라고 깨고 나갔어요. 나갔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애국당과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지도자가 없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그동안 뭐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무슨 목사님도 오시고 무슨 교수님도 오시고 그래서 무슨 뭐 위원장을 뭐 비대위원장인가 뭔가를 여러 번 했죠. 네.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까지 왔죠. 그런데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를 굉장히 실망시켰어요. 우리 당이 정체성을 찾는 거, 네.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은 다 같이 우리를 니들은 친박이었다. 대통령과 같이 호의하고 호의호식하고 네. 잘 먹고 잘 살았다. 네. 니들은 권력을 향유했다. 그래서 니들은 대통령과 같이 처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아무 소리 못했어요. 대통령께서 지금 영화의 몸이 돼 계시는데 우리가 대통령 잘 모시지 못한 죄만 해도 우리가 크다. 그래서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좀 미안하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했죠. 네. 그럴 때마다 미운 털이 벗겨서 뭐 당에서 제명하느니 뭐 당에서 쫓아내느니 그래서 제가 이 당의 주인은 우리인데 너희들이 우리를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 당의 주인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이 당의 주인이 돼야 된다. 왜?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정치 투쟁에서 우리가 네. 졌다고 하면 그건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탄핵이 정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다. 네. 탄핵의 정당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서서히 밝기 시작하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탄핵당할 사유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네.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무슨 정책적으로 실수를 하신 일이 있을 수는 있겠다. 예. 사람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건 탄핵 상황이 되는 게 아니다. 정치적으로 니들이 규탄하는 상황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그거를 니들이 극대화해가지고 니들 선거에서 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건 탄핵 사유가 아니다. 만약에 그게 탄핵 사유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10배도 넘는다 지금. 한두 가지냐 생각해봐라. 예? 네. 블랙리스트부터 생각하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은 체크리스트라고 그랬지만 북한에 막 갖다 퍼다 준 거 뭐 석탄 퍼다 줬다 뭐 했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예? 그런 일들 하나하나 지금 따지고 보면 너희들이 탄핵될 일이 더 많아. 그러면 우리가 탄핵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우리가 옛날에는 정권을 우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정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정치적 투쟁을 했으나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 탄핵할 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진정한 여도 있고 야도 생기고 보수 우익도 생기고 진보 좌익도 생기고 이 사람들이 어울려서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서로 또 정치 보복이 또 일어나고 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또 진정한 의미의 양측이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담당하는 세력으로서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예, 죄송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핵심. 네. 저한테 계속 사람들이 신당 만드십니까? 아니면 신당 나가십니까? 아니면 지금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신당을 만들 생각도 나갈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거 우리 당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 당이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네.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 아니 보수라는 사람이 전번 선거에 왜 졌냐. 네. 우리 진보 보수라고 우리가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른당 7%. 네. 그다음에 한국당에 실망한 10%안 나갔다 선거로. 우리 가까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갔다. 한국당 이 새끼들 니들 어떻게 믿냐. 그럼요. 예. 니들이 보수냐. 니들이 대통령 탄핵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광주 문제에 대해서 니들이 확실히 목소리 못 내고 보수에 대해 보수의 갈 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한 니들이 무슨 보수야. 니들을 어떻게 찍어. 그래서 진 거야. 만약에 이 사람들을 다음 선거에서도 끌어내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다 그러자. 못 지켜. 네. 또 이렇게 정말 헤벨레 해가지고 못 지켜. 그래서 결사체가 필요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스파르타의 300병사처럼 네. 그런 병사가 필요해. 이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걸겠다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네. 나는 원하기는 그런 사람들이 당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이 당이 그 확실히 우리가 아는 보수당, 우익당, 자유당의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다. 내일 모레가 선거다. 네. 그리고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이때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스탠스고 우리가 분명히 이 문재인이 뭘 잘못한 거고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해서 당한 거고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을 지금 한국당처럼 중구난방으로 봉숭아학당처럼 얘기해가지고는 보수 돌아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기적적 계속 내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네. 기적적으로 돌아온다 그래도 가능성이 없다.
나는 대통령과의 계속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거보다 더 걱정하고 계시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가 대한민국을 담당해야 네. 앞으로 그 뭐 북핵 문제, 앞으로 통일 문제, 또 미국과의 한미 동맹 문제, 저 일본과의 그 국교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정상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아하.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 나가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았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지금 바깥에 나가서 무엇을 하기에는 그것도 또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계신다. 자,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저 대변인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대통령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했던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제가 한국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일단은 확실한 스탠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어린 백성들이 네. 얘기하기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런 거 뭐 황교안 대표가 다 통합한다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이번 선거나 지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도 살려드리고 우리 보수의 정체성을 찾고 천만의 말씀. 보수가 안 돌아옵니다. 제 얘기는. 선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해도 결국은 그 결과는 또 비참한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다음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홍 의원님이 오늘 한 이야기나 지난번에 한 이야기나 비슷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감옥에 계시지만 자유한국당이 과연 보수파의 정치 세력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 그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 뭐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고요. 저도 자유한국당이니까 네네.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표현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보수파가 반드시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걸 보면은 과연 문재인을 제대로 견제하고 또한 그 권력을 정권을 찾아오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여의도의 현실은 예. 여당은 여러 개고요. 야당은 하나예요. 한국당. 그렇죠. 자, 여당 보시죠. 정의당. 좀 그분들이 들으면 언짢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평화당, 민중당, 네. 뭐 그 바른정당의 반 이상 이 사람들은 다 여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중요한 사항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다 같이 올려서 하자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묘한 수로 여당의 영향력, 자기들이 말하는 그 좌파 네. 세력을 공고하게 하는 그런 그 방법들을 자기들이 잘 연구하고 그것들을 국민들을 그런 의미에서 잘 그 좌익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이번에 저기 창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민주당 나왔으면 지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들이 경선한다 그러지만 합종연행한다 그러지만 아니 여당이 그렇죠. 대한민국 제1여당이 집권당이 거기다가 이렇게 밀어줍니까? 정의당한테? 하나 주는 거지. 하나 주는 거잖아요. 그 짓을 할 줄 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20년 앞으로 뭐 50년 뭐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요렇게 해서 네. 패스트 트랙으로 만들어서 지역 대표성 뭐 만들고 어쩌고 저 비례대표 늘리고 해서 자기들이 이른바 좌익의 예.
그 좌파가 대한민국에 항상 메조리티로 남아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자 한국당이 우리 우익을 다 품을 수 있으면 좋다. 근데 만약에 지금 그렇지 못하다.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다 품기에는. 그 사실 김진태 같은 분도 태국계에 가서 우리 보수 우익이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가 죄라고 그 사람은 심심하면 우리 당 안에서 지금 폄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저 서대문도 갔다 저기 뭐야 서울역도 갔다 오고 그 저기 거기 뭐 동아 아파트인가요? 뭐 거기도 갔다 오고 면세점도 갔다 오고 뭐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저한테도 뭐라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뭘 어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우리 당원들한테도 얘기했고 황교안 대표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로는 좀 미안하지만 이른바 태극기 세력 이 사람들 없이 당신 뭐 이 보수가 앞으로 무슨 큰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데 돌파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물론 뭐 누구를 차단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누구를 처단하는 게 이분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목표는 탄핵 잘못됐다. 탄핵 이거 원상태로 복귀해라. 여기서 이거서부터 시작하는 보수가 지금 기둥뿌리를 어디다 박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이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야 그때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내가 찬성도 했다. 탄핵. 그리고 내가 탄핵이 옳다고 생각도 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그 탄핵 저 새끼들한테 완전히 속은 거 아니냐. 미안했다. 그래서 지금 아니 탄핵을 자기들이 100번 잘했다고 그 강변을 한다 그래도 지금 정부가 이 모양 이 꼴로 하는 이 꼬라지를 보고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문을 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탄핵 그때 보니까 잘못했어요. 우리가 정치 쟤네들 게임에 넘어갔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까지는 다 우리가 포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유승민도 될 거고 바른당 사람들도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탄핵을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보수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통령에 대한 보수에 대한 제가 말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과 보수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보수를 만든 사람들이고 그동안 보수의 근간이 된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국당에 이 무슨 저 집회한다고 그래가지고 5천 명 모여요? 그렇죠. 잘 안 모여요. 안 모이죠. 어림없는 소리지. 전번에 3.1절 날 태극 세력이 다 합쳤습니다만 우리는 100만이라고 그때 저도 가보니까 정말 놀랐는데 1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그 경찰 추산도 뭐 40만 50만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보수의 에너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말이 됩니까?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분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이분들을 모셔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박근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됐든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위치가 됐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큰 동의가 일어날 때 보수 안에 큰 동의가 일어날 때 그거를 일어날 때 우리가 보수가 천막 당사에서 힘을 얻듯이 또다시 힘을 얻고 미래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게 어떻게 보면 신당이란 개념 뭐 지금 신당 있지 않습니까? 그 태극기 그분들이 항상 그 우리 한국당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우리가 보조도 마치고 법률알도 같이 내고 뭐
물론 뭐 좀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그 신당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의미하는 것은 신당이라는 것은 우리 거대 담론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슨 결사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보수 우파 신당의 그 출현 가능성, 창당 가능성 문제는 그게 시간이 좀 흘러가야만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걸로 보는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 계시든 밖에 계시든 간에 정치를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포인트,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로서 제대로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좀 대한민국은 아주 어렵다. 문재인 정권의 집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께서 굉장한 책임감 같은 걸 가지고 계셔요. 내가 이렇게 정치 게임에 의해서 저놈들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네. 결국은 우파를 다시 살려서 네. 우파가 대한민국의 그 주도권을 갖는 정치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네. 내가 뭔가 역할을 뭐 대통령을 뭐 다시 출마한다든지 권력을 다시 잡으신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뭐 부시돌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다시 세우는데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책임의식, 소명의식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나 혼자만의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잘못되고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뭐 핍박당하고 그런 게 걱정이 아니라 우국 충정이시죠. 네.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파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우파가 부활하고 우파가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대통령 했습니다.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히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파를 하나로 만들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지도자로서의 그 인생을 마쳤다. 네. 이것이 대통령이 원하는 스토리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거기에 대통령께서 우리 같이 옛날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간곡하게 당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거를 사실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요즘 그 사람들이 저만 보면 막 도망 다녀요. 왜냐하면 가시밭길을 갈 것 같으니까 도망 다녀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도 들어오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 야, 그 가시밭길을 왜 네가 가야 되냐. 누가 딴 사람이 가면 안 되냐. 저 어머니 네.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그럽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요. 뭐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한테 내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거 뭐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예. 어줍지 않은 흉내를 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제가 이해는 해요. 우리 의원들이 저 홍 선배 그냥 어떻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한번 돌파해 봅시다. 돌파하고 나서 뭘 어떻게 해봅시다. 그러는데 저는 입만 열면 좀 그 자기들 생각에는 좀 불편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나경원 대표도 불편하잖아요. 탄핵한 사람들이 말이야. 왜 이런 입장 표명 한번 안 하냐. 불편하잖아요. 네. 그 황교안 대표도 좀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제 의견만 껴안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제 옛날에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다 입을 닫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이유는 그거죠. 우리가 단합하고 평화가 되고 자꾸 이 얘기하면 저 이른바 저 탈당했다 돌아온 사람들하고 이런 긴장 관계가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는 입 다물고 그냥 쉬쉬하고 21대
총선이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가 이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감생심 그때 가서 그 얘기 아무도 못 꺼냅니다. 더 못 꺼내죠. 더 못 꺼내죠. 예. 이번 선거는요. 좀 미안하지만 21대 총선은 탄핵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했던 세력들이 이게 하다못해 아주 군소 정당으로 남는다고 할지라도 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보수의 희망이고 씨앗이죠. 이 사람들 그냥 어영부영 해가지고 이쪽 안에도 아니 가끔가다 여기 탄핵한 사람들은요. 이분들이 민주당인지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나. 그러면 뭐 민주당 사람들이라고 다 괴물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그러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야죠. 아하. 좌익으로 가야죠. 사회주의 뭐 그런 옷을 입어야죠. 비슷한 옷을 입어야죠. 그리고 보수는 보수 나름대로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박정희 문제나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쪽에서 무슨 친일파니 무슨 저 괴뢰 정부를 세운 사람이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이승만 대통령 그렇죠. 무덤을 뭐 동작동에서 파내야 되니 이런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데도 사실 우리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 하거든요. 이건 보수가 엄청나게 분노하는 일입니다.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막 넘어가면 이런 문제들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람들. 네. 그래서 보수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시지만 네. 그래도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총선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우리가 보수 우익이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하니까요. 그것 때문에도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홍문종 의원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 제 말씀에 동의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정의가 승리한다. 또한 이 정의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념이 변화선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굳게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저한테 계속 주문을 해요. 예. 그 이순신 장군 말씀 뭐 저희가 많이 얘기합니다만 성웅 이순신이 12척밖에 없으나 그렇죠.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저는 죽고자 하고 덤빌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네. 뭐 한번 저는 그리고 결국은 국민이 우리 편이고 민심이 우리 편이고 우리의 네. 진정성을 이해한다면 보수가 우리 편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에도 또 새로운 미래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네. 그 중요한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끝으로 홍문종 의원께서 앞으로 보수 우파의 이 재기, 그 단합, 또 성공을 위해서 참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홍문종 의원님과의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